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김영도 시대라는 제 발표 제목의 표현은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 무렵까지 정말 한국 고산등반의 중흥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김영도 선생님께서는 산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담론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2000년대 말 즈음부터 고산등반 열기가 사라지면서 김영도 선생의 시대라는 것도 함께 저물었다는 말이고, 결국 그 이후 대한민국의 등반 지평은 김영도 시대와는 다른 문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즉 한국 산악계는 그렇게 시대에 따라 주된 담론이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기별로 담론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을 홍종인, 이은상, 이숙령, 김장호, 김정태, 손경석 선생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앞에 세 분은 등산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등산을 이념이나 정치, 경쟁의식 같은 세속적인 속성과는 구분된 사실 다소 모호하고 관념적인 태도로서 정의했습니다. 등산의 일종의 질서와 위계를 갖추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장호 선생 기억하신 분 많을 텐데,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인간성이 부정되고 자유로운 공론이 허용되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산의 서정을 유려한 필치로 서술해서 등산인들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김정태, 손경석 이 두 분께서는 국내 기술등반의 역사를 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술등반 1세대인 김정태 선생은 식민지기 등반을 한일간 투쟁이라고 회고하면서 등반의 민족성을 부여했습니다. 나아가 현대 등반의 역사적 뿌리를 멀리 신라시대 화랑부터 조선 세조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손경석 선생은 그런 일률적 등산 사관을 더 구체화시켜서 연도별로 주요 사건 사례를 모은 한국 등산사를 집대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담론들은 모두가 당대 등반가들이 자신의 등반을 이해하고 당위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도 바뀌면서 등반가들의 생각도 바뀌어 왔습니다. 이분들 뒤를 이어 나타난 김영도 선생도 그렇게 변해가는 시대 속 인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도 선생이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이끌고 또 한국등산연구소를 창립했던 시기는 가히 한국 성과주의가 한국 사회 일반의 대원칙과 또 같던 때였습니다.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스포츠 성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악계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70년대 말 토왕폭 초등은 과열된 경쟁 끝에 등반 윤리 논쟁을 낳으면서 일단락되었고, 그럴 때 어떤 이는 곧바로 에베레스트, 그것도 남서극 등반을 꿈꾸는 사람도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열된 상황에서 김영도 선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바로 등정주의가 아니다 등로주의다, 고도가 아니라 태도다 같은 방향타를 제시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시 한국 등반가들 대부분은 그런 경륜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도 등반을 통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향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등로주의 같은 김영도 선생의 강조점을 저마다의 등반에 가져다가 미사역으로 치장하는 경향까지 사실 생겨났습니다. 한편 90년대 후반 아웃도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히말라야 원정대에 대한 기업체 후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언론과 기업체는 높이, 개수와 같은 쉬운 문법만을 사용해서 성과를 치장했고, 등반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왜곡에 동참했고 때로는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대중의 인식 속에 히말라야가 주는 신선함이 사라지면서 기업체 후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고산등반은 한바탕 거품을 키웠다가 꺼져버린 셈입니다. 고산등반의 거품이 커졌다가 터져버렸지만 그게 한국 기술등반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중의 호응과는 별개로 꾸준히 제 갈 길을 간 등반가도 무척 많습니다. 김영도 시대 이후 한국 기술등반의 전모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충실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귀 기울이고, 이를 역시 현장 속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내의 기술등반 공동체에 다음 5가지 전환의 과제가 있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체험에서 체험으로의 나아감, 전환입니다. 즉 등반 체험에 대한 존중입니다. 김영도 선생의 마지막 책 제목은 서재의 등산가입니다. 즉 이는 영어 암체어 마운티니어, 곧 알라기자 등산가를 선생이 조금 바꾼 말인데요. 그런데 알라기자 등산가라는 표현은 본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알라기자 비평가, 알라기자 탐험가, 제가 읽었습니다. 알라기자 인류학자 등
엄청나게 많은 용례가 있습니다. 안락이자 누구누구란 해당 주제에 관한 직접 경험은 없으면서도 읽거나 들어서 많이 아는 사람 또는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영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행위를 성급하게 평가한다는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영도 선생께서 자신을 서재의 등산가라고 칭한 까닭은 독서를 통한 등산의 추체험, 곧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끼는 일이 그만큼 값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체험,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기술 등반은 타인의 등반 체험을 보고 듣고 또 읽음으로써 영감을 얻고 그를 통해 자기 신념과 기대를 갖추고 감행하게 됩니다. 즉 추체험은 체험으로 나가는 필수 단계입니다. 문제는 추체험에 그치고 말 때 발생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체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탐험기를 탐험가가 아닌 일반인이 탐독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산악문학 애호가 중에는 일반인이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등산에 나설 의향이 없는데도 등산 수기에 심취합니다. 즉 산악문학의 대중적 성공이 꼭 기술 등반의 확산 또는 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체험의 둘째 문제는 등반 체험에 대한 왜곡 가능성입니다. 희박한 공기 속으로 라는 책 읽어보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96년 에베레스트에서 가이드 원정대 대원들이 사료로 죽어간 대참사에 대해 미국인 존 크라카워가 쓴 기록입니다. 이 책에서 크라카워는 가이드 원정대라는 형식 자체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에 있던 러시아인 가이드 아나톨리 부프레프는 바로 더 클라임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는데요. 여기서 크라카워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신 초보자도 엄격한 규율을 따른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에베레스트 등정을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이 가경인 것은 그의 에베레스트에 살아남았던 다른 여러 등반가도 저마다 자기 책을 출간해서 지금 96년 대참사에 관한 책이 10여 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다 그 참사에 관한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상반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때에 오른 등산이라도 체험이란 제한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각각의 체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누군가의 체험을 옮겨 적은 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추체험은 체험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왜곡된 관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 등반에서 가이드 원정에 대한 비판이 최근 비등한데 저는 이게 크라카워의 책이 출간되면서 일대 센세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몰고 온 이후로 안락이자 등산가들 사이에 형성된 왜곡된 관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히말라야 정상은 마치 진짜 영웅, 자질을 갖춘 등반가에게만 허용되어야 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가이드 등반은 알프스, 북미, 남미, 고산에서는 몰라도 왜 히말라야에서는 안 된다라는 예외주의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보자가 히말라야로 오르는 게 그 자체로 왜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체험 없이 추체험만으로 등산을 이야기할 때 야기되는 세 번째 문제는 등반의 신비화입니다. 성공과 실패, 공포와 안도, 승리와 비극 사이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극한 상황에서의 체험을 마치 선불교 같은 영적인 체험과도 비유하면서 신비화합니다. 그렇게 등산이 마치 영화와 같이 재탄생됩니다. 2015년 국내 개봉작 히말라야도 등반을 단편적인 선과 악의 대결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등반이 그와 딴판이라는 것은 등반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등반만큼 정적인 스포츠도 드뭅니다. 등반에 강렬한 순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끝도 없이 계속되는 무수한 잡일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즉 등반 체험의 전체는 그 어떤 글로도 영상으로도 추약해낼 수 없습니다. 등반가들은 자기 등반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상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회상합니다. 등반의 체험은 그렇게 삶 전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사실적인 의미를 얻습니다. 산악문학은 산행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지만 산행이 빠진 산악문학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김영도 선생이 추체험을 강조했던 까닭은 당시가 등산이 급속히 외연을 확장하면서 비롯된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등산의 기회와 정보가 광범위하게 널려있고 온갖 축약된 쇼츠나 가상체험이 범람하는 오늘날 느리면서도 온전한 등반 체험의 가치를 존중한 일부터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드리는 두 번째 전환은 기술 등반에서 우열과 영웅주의를 버리고 평준화로 나서는 일입니다. 등반의 민주화라고 하겠습니다. 등반의 난이도와 등반의 가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등반의 난이도는 등반가의 몸에 따라 맞추는 것이지
그 몸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등반가의 자아와는 무관합니다. 라인홀트 메스너가 대단한 등반가였으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스너는 뛰어난 기획가였고 홍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등반 업적과 고수 경험을 신비화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웅을 닮고자 하는 타자의 욕망은 메스너 자신과 메스너를 중심에 둔 각종 상업 기획으로부터 생산됐습니다. 제2, 제3의 메스너가 되려는 영웅 추종주의, 8,000m 죽음의 지대를 체험하고자 하는 등반의 신비주의, 기술 등반에 큰 왜곡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스너는 가이드 등반과 14자 정상 수집 등반을 관광이라고 폄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14자 등반은 차원이 다른 본질에 해당한다는 원본대 모사의 이분법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등반의 진정성 게임에 수많은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타인을 가짜라고 지목하면서 자신은 진짜, 영웅의 편에서는 구분짓기의 게임입니다. 실제 등반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등반이라고 떠받들어진 등반을 자세히 보면 등반에 큰 역할을 한 동료나 피고용인의 존재와 역할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히말라야 등반에서 알파인 스타일 초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발달된 관광산업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가이드 등반과 알파인 스타일 등반 사이의 차이는 때때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반 대장이 선두에서 인솔하고 나머지는 온갖 수단을 써서 올라간다는 가이드 등반, 소위 인터넷 산악회 등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등산학교의 교육 현장이나 주말 등산가들의 일반적인 등반하고 비교할 때 구별되기보다는 비슷한 점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입니다. 나에게 친숙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오르는 등반에 대한 반감은 과연 왜 어디서 오는가가 우리 질문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대한민국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반의 민주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기성산악회가 누리고 있던 어떤 우열과 위기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어떤 토론회에서 진행을 맡았습니다. 토론 패널은 20대부터 50대까지 현역 등반가 6명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어린 토론자는 20대, 자기가 그곳에 초청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멋쩍어 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등반 경력이 없으니까 청중 앞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말이었는데, 등반 경력과 무관하게 등반에 관한 저마다의 다양한 의견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토론하는 관행, 아직 이 산악계에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등반을 줄 세우고 누군가를 영웅화함으로써 구축되는 위계는 신비주의와 교조주의로 흐를 뿐입니다. 등반 성취의 비교가 아니라 등반 체험의 자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단독자에서 공존자로의 전환입니다. 김영도 선생은 등산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면서 단독 산행의 즐거움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자기만의 독자적인 행위가 오롯이 자기만의 체험으로 되돌아 쌓이는 일은 신선하고 또 즐겁습니다. 산만이 그만큼 인간에게 정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갖는 고유성과 주체성을 대개 무시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아쉬움으로 단독 등산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됐습니다. 단독행을 소중하게 체험하려면 다른 무수한 등산가들의 단독성을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합니다. 김영도 선생이 소망했던 단독행이 오늘날 실제로 구현될 수 있으려면 자율적이면서 협조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등산 문화 관행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와 딴판입니다. 예컨대 프리솔로 단독 등반, 로프 없이 암벽 등반, 국립공원공단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등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던 다른 암벽 등반가들입니다. 공단 직원은 신고에 출동할 뿐입니다. 등반가들부터 타인의 등반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산은 등산가 개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각종 규제와 권리가 적용되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관리 주체는 법규에 따를 뿐입니다. 법규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즉 단독행이 소중하다면 그 단독행을 위해 등반가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를 자문해야 됩니다. 등반가들의 공동체와 공론장이 얼마나 발달했고 성숙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원주에 있는 인공빙장 판대 아이스파크에서 있었던 최근 변화는 좋은 사례입니다. 판대 아이스파크는 2020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주위 등반가들이 협력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고 현금 지원,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누구나 빈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공통의 터전이 유지됐습니다. 실로 국내 산악계의 공동체적 나눔과 협동과 주인의식의 전통 속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악계의 공동체 역량이 줄고 있는 것 같아 문제입니다. 실내 인공암벽 등반 산업은 개별화된 소비 활동으로서 많은 이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일부 인원이 자연암벽 등반에 참여해서 그 인구도 덩달아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준의 암벽 등반, 빙벽 등반, 알파인 등반, 고산거벽 등반 인구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습니다. 신규 유입되는 20, 30대가 모험적인 등반까지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척 적습니다. 기성산악계의 조직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한산악연맹은 엘리트 체육단체로 굳어지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풍부한 체험이 주는 단독행이 가능해지려면 산악계 공동체 역량의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김영도 시대 이후 한국의 등산에 관한 네 번째 제안은 우리의 기술 등반을 알피니즘이 아니라 기술 등반 그 자체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알피니즘이라는 말, 알프스를 오르는 설상 등반 스포츠를 뜻합니다. 알피니즘에는 엘리트 고난도 등산도 있지만 초보자 등반, 가이드 등반, 대규모 등반도 알피니즘에 속합니다. 즉 알피니즘은 기술 등반의 알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알피니즘을 일종의 태도로 이해해서는 그것을 알프스 밖의 다른 산에서도, 예컨대 우리나라의 산에서도 대입할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그런 개념화가 그 자체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게 더 근본적인 기술 등반의 원리를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등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계속해서 분화해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등반이란 무엇일까요? 별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해당 세부 분야 고유의 규칙 체계를 준수하는 등반입니다. 요즘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고서는 힐러리 시대, 고상돈 시대의 등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평가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규칙을 어기는 기망행위입니다. 등반의 규칙 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호응받기를 바랄 때 그런 기망이 종종 발생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일본의 등반가 야마노 야스시는 기업체 후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언론이나 대중이 아니라 각 등반 분야 서로 등반가들로부터의 평가와 토론을 우위에 두어야 됩니다. 얼마 전 사망한 등반가 김창호는 생전에 원정대 지원 단체인 히말라야 펀드를 창설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이해했기에 펀드 기금의 재원은 오직 현역 등반가의 기부금만을 받는다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소위 알피니즘의 태도, 즉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직시하는 태도 역시 기술 등반 규칙 체계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국내 암벽 등반에는 스포츠 클라이밍과 대조되는 트레드 등반이 행해집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암벽 등반 루트 중간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등반 중 추락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트레드 등반이란 그런 볼트가 없어서 선등자가 확보물을 직접 설치하면서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는 암벽 등반 분야입니다. 즉 소위 알피니즘의 태도는 볼트에 있고 없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최근 20여 년간 크게 훼손됐습니다. 현재 인수봉의 60여 개 암벽 등반 루트 대부분은 과거 트레드 루트였는데 현재는 거의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루트 중간에 볼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단이나 어떤 외부 단체가 와서 한 게 아닙니다. 한국대학산악연맹은 2016년 인수봉 대정비 사업 당시 이용대, 정승권, 함기철, 홍옥선, 유학재 등 여러 산악인의 공개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루트들의 볼트를 대거 추가했습니다. 한국 산악회도 모든 사람의 전반적인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수락산에서 슬랩 루트 개척 당시 볼트를 촘촘하게 설치했습니다. 누가 주도하든 최근 새로 개척되는 전국의 암장들에서 직접 확보물 이 소요되는 루트를 개척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암벽의 형상에 우위를 부여하는 트레드 등반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인구가 안전과 재미를 찾으려 오르는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기술 등반 영역 전체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트레드 등반 루트인 북한산 코끼리 크랙 자연보호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극소수 트레드 등반가들은 오늘도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도둑 등반에 나섭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대표 산악단체 중에 그 어디도 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코끼리 크랙 등반이 허용됐다면
산악단체가 나서서 중간에 볼트를 설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슬픈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이런 루트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수봉에서는요. 기술 등반의 분류 체계를 현장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태도가 사라지고 있는 국내 기술 등반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구별되는 등반 분야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그 가치 체계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김영도 선생이 주장했던 태도를 구현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제안은 산의 이용자에서 보호자로 등반가의 정체성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바위와 얼음과 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판대 아이스파크는 역대 2번째로 따뜻했던 지난 1월 중순 개장 일주일 만에 폐쇄했습니다. 전국의 자연 빙폭들도 부실한 결빙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유례없는 무더위 지난 여름, 더위를 피해 단기 해외 원정대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근시안적인 미봉칙이고 우리만 살자는 무책임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생활 방식을 반성하고 자연 환경과의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작에 나섰어야 됩니다. 두꺼운 얼음 기둥이 걸리는 설악산을 우리 공동의 것으로서 보존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영도 선생의 시대는 산 자체의 보호를 외치는 일은 없었지만 기후변화의 원리가 알려진 지금은 산악환경운동을 쓰레기 줍기 차원으로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등산 방식만이 아니라 생활양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게 기후변화 시대의 산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김영도 선생은 땀 흘리지 않고 정상에 올라가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카만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든 안 타든 전국 어디서나 당일치기로 자가용을 몰고 설악산까지 다녀갈 수 있게 된 기후악당 시기의 등산 관행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을 자본 축적의 매개로 격하하는 발전주의 세계관에 대항해서 이 땅에서 훨씬 오래된 산을 어머니로 떠받들던 토착 지혜를 회복해 반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등산가들은 산을 투자의 공간, 자본 축적의 기계로 만드는 일에 협조해 왔습니다. 백명산 이벤트를 만들고 주도해서 산정을 훼손시키고 산을 소셜미디어와 소영웅주의의 무대로 전락시킨 이도 바로 기성 등반가들이었습니다. 매년 고가의 새 자켓을 사 입도록 부추기면서 고작 쓰레기 줍기 단체 등산 행사를 벌이는 기업의 대규모 이벤트에 참여해 호응한 이들도 등산가들이었고 산악단체는 그런 업체의 대표에게 산악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운동에 열성적인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체라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산의 미래를 최우선을 여기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본인은 정부도 지자체도 기업도 토지 소유주도 또 그들로부터 녹을 받는 학자도 아닌 등산가 본인들입니다. 김영도 선생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선생의 가르침의 울림은 여전합니다. 선생은 등산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등산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산을 오르며 우리는 평소 얻지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도 시대 이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나와 너의 등산 속에서 식별해내는 일입니다. 그런 뒤 변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